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라입니다. 오늘도 큰 폭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한 업종으로의 수급 쏠림도 심하고요. 재미없는 장세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다가오는 내일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 오늘도 마켓나우 2부에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자, 그럼 10시 구간 시장 상황 먼저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이 양 지수, 양 시장 모두 이틀째 상승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간 힘을 내는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72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850선 안착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도 850선 위에서 넘나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쪽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요. 개인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물량은 크지 않은데요. 3거래일째 벌써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더 많이 팝니다. 500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팔고 있고 코스닥 쪽 개인이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많이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종목 얘기는 2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과 얘기 나눠봅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좀 심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미국 시장이 우선 휴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외국인 수급에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한 발짝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죠. 거래 대금이 굉장히 낮은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장 시작하고 1시간 지났는데 거래 대금이 4조예요. 사실 낮은 편은 아닌데 어제 워낙 거래 대금이 좀 많았죠. 삼성전자가 그야말로 2시 반 정도에 급반등을 하면서 기관 중심으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15조 8천억이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한 4조 정도. 어제보다는 좀 적지만 최근에 이 거래 대금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적은 편은 아니다. 그렇지만 또 순매수, 순매도 이 금액들을 보면 시장이 좀 눈치 보고 좀 숨고르기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도가 151억 순매도고요. 기관이 460억 순매도입니다. 순매도 금액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쪽 방향이냐, 오른쪽 방향이냐, 왼쪽 방향이냐,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가늠하지 못하고 어느 쪽으로 갈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이 미국 증시 휴장이었기 때문에 결정을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들이 오늘 시장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전기전자 섹터로는 매수가 들어가고 있죠. 특히 반도체. 이 삼성전자 우려감이 있었는데 오늘도 양봉 내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하락이었다가 상승으로 바꿔주면서 장 막판에 급격한 매수 자금이 들어갔었는데 오늘도 기관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국내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 플러스가 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순매수 금액 대부분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수 금액이 굉장히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 반도체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강보합권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오늘 밤 다시 열려야지 내일에 국내 증시 방향성까지는 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오늘은 어떻게 좀 심심한 이런 모습이 장 끝날 때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숨 고르고 눈치 보고 그 와중에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관심 섹터와 함께 특징주까지 짚어볼까요? 네, 당연히 오늘 반도체에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HBM, 엔비디아, DRAM, 수율, 발열, 이런 뉴스의 키워드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엔비디아 실적 좋았고요. SK 하이닉스는 잘 HBM 납품하고 있고 삼성전자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보다도 어찌됐든 납품을 할 것이다. 이런 컨센서스가 국내 시장에서는 확실히 좀 이 컨센서스가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HBM을 떼놓고 보더라도 실적이 좋죠. 반도체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쉬더라도 반도체는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 시장은 반도체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게는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원익 IPS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상반기 실적은 좀 부진합니다. 2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2분기까지는 영업 적자 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반기 영업 손실인데 3분기, 4분기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는 국내외 D램 고객사, D램이 올라가고 있죠. 장비 수요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25년도는 차세대 낸드에 대한 전환 투자와 파운드리 신규 매출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상반기의 영업 손실은 아쉽죠. 아쉽지만 눈을 상반기에 두기보다는 하반기에 눈을 두고 뒤쪽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이 투자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전기전자 섹터 내지만 반도체는 아니었는데 반도체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좀 올라갔죠. 뭐 LG전자 말씀을 드리겠는데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고요. 열이 많이 나면 열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발열이 항상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산속에 이렇게 많이 지어질 때가 많죠. 고지대라든지 굉장히 이 기온이 낮아져 있는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장소에 많이 건설을 하게 되는데 LG전자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에 대한 발열 문제 이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런 레포트가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 기대감 받으면서 7%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원전 공장이 필수 탑재되는 중앙 공조 냉각 장치가 연평균 40%대의 매출 성장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전 쪽 H&A 사업부의 추가적인 실적이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전 쪽도 AI는 AI 데이터 센터는 결국 반도체 쪽이죠. 이쪽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아하는데 LG전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가능성을 많이 높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LG전자 실적 올라간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 LG전자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익 IPS와 함께 LG전자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상무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요, 좋은 투자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되짚는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이사시죠. 심혜섭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일단 그 기업 밸류업 최종 그 안이 나왔어요. 네,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다. 그래서 기업들을 자율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율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많이 한 게 느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다소 실망했을 수는 있어요. 조금 더 이제 강제적인 조치, 조금 더 강한 권유를 하는 조치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기왕 발표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냥 계속 수정을 하면서 네. 또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첫걸음을 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좋다. 시도 자체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자율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말이에요.
자율적으로 한다라는 말 자체가 그렇다는 네. 거죠. 사실 진짜 완전 뿌리하게 방임이라면은 사실 자율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원래 일본도 자율적으로 많이 하지만 사실상은 강한 이제 어떤 권유, 사회적인 강제 네. 이런 게 사실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때 보면 네. 자율학습 하잖아요. 아, 그렇죠. 자율학습 자율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네. 예, 이런 식으로 네. 뭐 자율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기업들이 그것을 따르고 상당히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떤 이제 비난이라든가 뭐 어떤 사회적 압력을 좀 강하게 부여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또 그렇게 해서 다른 기업들에게는 뭐 칭찬도 하고 예. 굉장히 그냥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자율이 강한 어떤 룰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내포한 자율이라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자율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좀 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그거는 같아요. 뭐 꼭 정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여타 주주 아니면 금융권 아니면 또 언론 이렇게 전반적인 사회가 또 그런 분위기를 또 형성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국민연금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뭐 의결권이라든지 주주 권리 네. 강화하고 그런 측면도 당연히 있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일본도 뭐 상당히 뭐 네. 일본의 공적연금이 뭐 여러 스튜어드십을 강하게 이행하는 여러 금융사에게 자금을 위탁 운영하고 그 금융사들이 스튜어드십을 또 강하게 작동을 시키고 의결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강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쓸 수 있는 많은 수단, 야 법적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너는 뭐 처벌받아 아니면 뭐 어떤 뭐 돈을 내야 돼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실제로 쓸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네. 또 뭐 주주들도 또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성적인 그런 정량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해서 네. 그걸 막 허위 공시하거나 네. 허위라는 말은 좀 적절치 않죠. 구체성이 없는 공시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까 봐 저는 걱정이 예. 사실 이전부터 됐었거든요. 예, 사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뭐 이룰 수 없는 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왕 사실 형식적으로 뭐 한다거나 그러니까 물론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수정할 수도 있다. 네. 그것도 이제 공시로 수시로 얘기를 하면 네. 된다고는 하는데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막 하는 기업들 또 네.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또 만들어 가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 형식적으로만 하거나 워낙 그냥 뭐 목표치와 괴리가 크거나 하지도 못할 거를 하거나 하는 네. 기업들에 대해서는 비난을 좀 할 수도 있고 예. 뭐 또 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또 칭찬도 하고 네. 그 경영진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할 수도 있고 하면서 계속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죠. 네. 분명 그런 기업들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네. 바람은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어제도 이 시간에 이데일리 나우 저희 기획 취재를 통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관련해서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시도 시행 첫날이었거든요, 공시. 네. 이제 KB금융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우리가 먼저 할 예. 수 있겠다. 예.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금융주 이쪽에서 많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단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지배주주가 있고 지배주주의 어떤 밸류업을 하는 데 대해서 지배주주랑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약간 충돌을 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승계라든지 뭐 상속증여세 문제도 있고 한데 대표적으로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분산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는 네. 그룹군에 속합니다. KB금융지주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지주들이 사실 지배주가 없는 그런 그렇죠. 분산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고 상속 승계 이슈가 없는 편이에요. 또 그리고 정부 영향력도 상당히 강한 편이고요. 그래서 먼저 금융지주 쪽에서 뭐 정부 시책에 좀 더 부응을 하는 또 그리고 금융지주들은 원래부터도 친화적이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게 호응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좀 중요하겠죠. 네. 오늘 신변님 제가 또 만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 그 마법의 멀티플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진짜 많이 봤던 책이 있어요. 그거 번역을 아, 예. 하셨었잖아요. 네,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이거 읽지를 못해가지고 이 개념이 뭔지 일단 좀 알 수 있어요? 예, 뭐 이제 사실 이제 사람을 약간 이제 책을 좀 많이 팔아보고자 뭐 마법의 멀티플 이렇게 이제 네, 제목을 하기도 했는데 네. 원래 책 제목은 어콰이어스 멀티플입니다. 아. 어콰이어스 멀티플에서 이제 어콰이어스는 인수자라는 뜻이고요. 아, 예. 뭐 실제 기업을 이제 인수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기업을 평가할 때 뭐 단순히 그냥 시장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업은 얼마만큼 수익성이 있고 또 얼마만큼 또 자산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가 인수한 가격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좀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인수자의 멀티플에 따라서 이제 인수하는 사람이 평가하는 가격이랑 실제 시장 가격이랑 상당한 괴리를 보일 때가 많이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 괴리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자. 그런 관점에서 또 투자를 하자. 그 괴리가 큰 기업에 투자를 하자. 결국 괴리는 좁아진다라는 관점에서 쓴 게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이 투자하시거나 네. 이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좋은 기업을 사는 거랑 좋은 주식을 사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마법의 멀티플 개념은 인수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주식을 잘 살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네. 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많이 관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기업의 대주주가 뭐 네. 주식을 팔았는데 경영권 프리미엄 몇 % 붙었다라고 하잖아요. 실제 시장에서 파는 가격이랑 똑같지 않은 거죠. 인수자의 가격과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다른 겁니다. 예, 이런 측면을 네. 많이 봤고 어떤 게 더 정확할 것 같으십니까? 그러게요. 네, 이 잘하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 장에서도 통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예, 사실 시장 가격이 많이 틀려요. 많은 경우에 네. 오해를 하기도 하고, 네. 또 그게 또 맞는 측면도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비지배주주의 지분 가치가 거래가 되는 거지 지배주주의 지분이 거래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일일이 거래되는 거는 네.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사이에 뭐 어떤 비례적인 이익이 잘 보장되지 않다 보니 지배주주의 기업 거래 가치가 좀 더 크고 비지배주주 거래 가치가 낮은 좀 더가 아니죠. 그냥 거의 뭐 2배 이상 큰 경우도 네.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뭐 그 정도로 크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법과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조금 네. 더 적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잖아요. 의무공개 매수 제도라든지 뭐 이게 뭐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는 의무공개 매수 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이 사실상 뭐 강하게 네. 강하게 주주들한테 소송 걸릴까봐 네, 네. 100% 이제 매도를 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콰이어 멀티플 따로 그리고 또 뭐 시장 가격 따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그게 이제 괴리가 좁아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대주주 지분만 이제 매각이 되어 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가면서 네, 그래서 네. 다소 뭐 적용에 작동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개념에서 좀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행동주의 네. 쪽 네, 펀드들이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좀 살피는 종목들을 보면, 네. 기업들을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이것과 좀 연동해서 가는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어떤가요? 예, 그 괴리가 좁아지는 원리가 도대체 뭐냐? 그냥 단순히 그냥 괴리가 좁아지기도 하는데요. 그 괴리가 좁아지는데 강한 역할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행동주의 펀드이긴 합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더 많은 역할을 하면 할수록 또 그 행동주의 펀드가 많을수록 또 그 행동주의 펀드가 가진 자금이 많고 기업이 많을수록 그런 어콰이어 멀티플이 좁아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행동주의 펀드들, 우리나라의 주주 행동주의자들이 하는 기업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괜찮죠. 네, 뭐, 그렇군요. 어떤 것들을 많이 이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실 행동주의 펀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실제 뭐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KCGI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유명한 행동주의 네. 펀드로서 이제 한진칼 과거에 투자했었는데 네. 현대 엘리베이터 하고 있고요. 온라인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SM이나 JB금융지주 있고 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트러스톤 자산운용이 운영한
투자하는 뭐 태광산업이라든지 BYC, LF, 한국알코올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뭐 VIP 자산운용에 투자하는 뭐 아세아라든지 풍산홀딩스라든지 HL홀딩스라든지 삼양패키징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고, 그런 기업들에서 그런 어콰이어먼스 멀티플과 일반 시장 가격의 괴리가 좁아질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네.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 기업들을 얘기하니까 그 지금 밸류업 본격 가동이 되면서 이 지주사들이 좀 저평가를 해소되는 그러한 수순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주사들 밸류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요. 사실 네. 뭐 PBR 0.1, 0.2, 0.3 이렇게 되는 지주사들도 상당히 많고 네. 해서 또 기업들도 누구나 저평가라는 걸 거의 다 인정을 하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부채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상당히 뭐 지주사가 잘 뭐 망할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주사는 상속증여 승계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사실 밸류업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그냥 주가가 높아지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게 많은 지배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과연 지주사에도 잘 적용을 할지, 밸류가 실제로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의 괴리가 엄청나게 커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실제로 상존하고 있는 게, 첨예하게 있는 게 지주사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제대로 될지 그게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긴 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여러 기업들이 있고, 또 그중에서는 또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공개 기업으로서의 그냥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행하고 싶었는데, 네. 그리고 그렇게까지 뭐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고 싶은 뭐 강한 동기가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이게 밸류업 정책이 기왕에 도입되었으니 여기를 잘 따라가면서 네. 좀 어떤 선도적인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도 좀 받고 싶어하는 그런 지주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기업들서부터 이제 하나 둘 해나가다 보면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걸 하지 않고는 조금 이제 좀 이상한 기업이다. 네, 소외되게 되는 투자자들이나 네. 일반 국민들의 관심에서 소외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엔터주 요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요. 네. 이게 적절한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 소문을 듣기로 이제 엔터주를 네. 가치 투자자분들도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해서요. 예, 많아지고 그래서 있죠. 가치 투자 관점에서 이 엔터주 네. 어떨까? 이거를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그거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가치 투자자들은 주로 보이는 자산을 많이 봐요. 네. 뭐 건물이라든지 뭐 아니면 현금이라든지 네. 그걸 통해서 그거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현금 아니면 그냥 그리고 벌어들이는 수익성과 현재 그냥 가격 차이를 보고 그런 투자를 함으로써 그냥 굉장히 쉬운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그리고 또 무형 자산이라는 게 상당히 뭐 훼손될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높고 진보화될 가능성도 네. 있고 여러 가지 가치 평가가 또 어려운 것도 있고 네. 또 뭐 가수라든지 노래라든지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뭐 그냥 뭐 다양한 그런 무형 자산들은 그 나름의 가치 평가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다만 진짜 요즘은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방법들도 많이 또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뭐 엔터사라든지 뭐 게임사라든지 뭐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네. 점차 많은 분들이 가치 투자 영역에서도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을 가치 투자들은 선호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네. 보이는 거라면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현금 이런 네. 것들이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벗어나 있지만 정말 잘하는 네. 영역의 그러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또 그 무형 자산을 나름 판단하는 기준들을 네. 협력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그런 네. 영역까지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현금이나 부동산 위주로 있는 기업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인적으로는. 참고할 만한 내용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올해 이제 시장을 바라본 관점에서 네. 가치 투자 관점에서 앞으로 좀 주목해볼 포인트가 있다면 짚어주신다면 어떤 걸 꼽아주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최근에
지난번에 사실 비슷한 얘기를 했을 네. 거예요. 그냥 사실 일본에도 한번 다녀오고 예, 또 예. 여러 일본 증시를 천천히 살펴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콰이어스 멀티플과 일반 시장 가격 괴리가 좁아지는 네. 그런 현상. 아까 행동주의 펀드들이 많이 써야진다고 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일본 시장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도 실제로 계속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행동주의 늘 굉장히 많은 행동주의 펀드와 가 활동하고 있다. 그 자금도 상당하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네. 뭐 CLSA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좀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조사한 바로는 행동주의 펀드의 숫자가 46개. 그리고 거기서 움직이는 자금의 규모가 8조 6,500억 엔, 8조 엔이 예. 넘어가는 숫자니까요. 네. 뭐 실제로 일본 우리 상당한 돈은 자금. 80조 원이죠, 80조 원. 우리나라 돈은 대충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전체 시장에서 막 움직이면서 기업들이 거버넌스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라고 하고 ROE를 높이라고 하고 예, 배당을 예. 또 요구를 하기도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사를 또 교체하거나 네. 다른 뭐 여러 가지 압박 수단을 쓰기도 하니까 그러면은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크게 그렇죠. 바뀌는 상황인 거죠. 이제 앞으로도 좀 우리나라도 네. 이건 비슷한 현상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밸류업 움직임과 함께 왜 기업 거버넌스가 개선돼야 하는지를 사례로 되짚어주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은 효성 사례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네. 사실 살펴볼까요? 종종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형제들 간에 혹은 친인척들 사이에 네. 계열 분리를 하기 위해서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주주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주주 이익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네. 어떤 형제 간에 기업 친인척 간에 계열 분리를 하기 위해서 기업을 나눈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상한 일이고 그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고 또 그걸 통해 그걸 하겠다고 뭐 돈을 쓰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거 하면서 뭐 변호사도 쓰고 뭐 회계법인도 네. 쓰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비용도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글로벌한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상한 일이다. 이걸 또 지적을 안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한국 시장에 대해서 더 신뢰도가 낮아지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투자자들은 왜 뭐 하고 있지? 어떤 생각이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지에 대해서 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 사실은. 그래서 뭐 좀 상당히 이상한 일이고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이제 지주사 전환할 때 네. 자사주 마법 같은 거 이제 쓰지 말라라는 게 정부 시책이다 보니까 자사주를 일부는 소각하고 하긴 했는데요. 일부는 또 대한항공에 넘기더라고요. 처분을 했습니다. 네. 그것도 상당히 좀 특이한 일이다. 왜냐하면 뭐 사실 자사주를 지배력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쓰지 말라고 한 게 그냥 기본적으로 자사주 마법을 쓰지 말라고 하는 취지인데 네. 뭐 사실 친인척 기업이지 않습니까? 친인척 기업의 우호 지분에 우호적인 다른 제3자에게 넘기는 네. 것 자체가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쓰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대한항공 주주들 입장에서도 대한항공 주주들은 항공권파라고 투자를 했는데 뭐 진짜 돈이 있으면은 뭐 배당을 하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 될 걸 왜 사실 관련도 없는 다른 회사 주식을 사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그게 뭐 맞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주주들 사이에서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걸 지적을 안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사람들은 뭐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네. 네, 또 효성 사례를 통해서 왜 기업 거버넌스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 한국 시장의 신뢰도를 낮추고 또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례로 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심혜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MPL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부실 채권 요 관심이 높다는데 MPL이 네. 뭔지부터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MPL 하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무수익 여신, 부실 채권 이렇게 부르는데 non-performing loan이 약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non-performing loan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대출을 해주면 대출에 대한 이자를 이제 수취를 하는 게 수익인 건데 네. 이제 일단 이자 연체 수익이 안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대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 단계가 있는데 네. 대출 금액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한 5단계로 나눕니다. 보통 이제 은행이 대출해 줄 때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이문, 추정, 손실 이렇게 이제 5단계로 네.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고정 이하 여신을 우리가 부실 채권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예. 이제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을 고정 이하 여신으로 보는데 그 3개월 이상 연체된 것 중에서도 담보가 있으면 고정. 담보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회수 가능성이 높겠죠. 네. 안 갚으면 담보를 팔아서 이제 돈을 수취를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여기서 담보가 없어서 돈을 뗄 우려가 조금 있다. 그러면 네. 이제 회수 의문 단계인 거고요. 사실상 이거는 회수가 불가능해서 손실로 처리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추정 손실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뗄 가능성이 높은 이런 부실 채권들, 그러니까 고정이하 여신들은 금융기관들이 이제 그냥 갖고 있진 않아요. 이걸 이제 팔아서 누군가한테 팔아서 너희들이 이거 이제 싸게 줄 테니까 가져가. 원금 대비 싸게 줄 테니까 가져가서 만약에 원금 상환을 니들이 알아서 받으면 수익인 거고 아니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NPL이 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NPL 시장이 굉장히 이제 커질 거다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 MPL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돌던데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일단 이제 상황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금감원의 집계치인데요. 이제 국내에서 NPL의 주요 공급자들은 이제 은행, 뭐 저축은행, 캐피탈사 약간 이런 금융기관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국내 은행 NPL의 매각 물량 이런 걸 보니까 네. 2022년에만 해도 1조 7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난해 4조 7천억 원까지 늘었고요. 올 들어서 아직 2분기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2분기까지 대충 지난해 전체와 비슷한 4조 원 정도가 넘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올 한 해로 따져보면 한 8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작년 있어요. 대비 2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전체 금융권을 좀 넓혀보면 지난 3월에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치가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권의 LPL 규모가 43조 7천억 원 정도로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이게 그 바로 전해에 28조 1천억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 55% 이제 급증을 한 수치인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NPL의 시장이 커질 거냐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랐어요. 네. 우리가 코로나19 때 굉장히 저금리였고 그래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 부담이 크지 않았는데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이자 비용도 늘었고 이거를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제 한계 기업, 그러니까 기업으로 보면 이제 한계 기업이 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하면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이 1을 밑도는 경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거는 영업을 해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3년 이상 이어지면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지금 경기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괜찮은데 금리 높아졌고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데 특히 이제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에서 이제 이 시장 용어로 스트레스 신호가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한 2배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디폴트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네. 없고 만약에 당장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해도 이게 장기적으로 뭐 금리가 계속 이제 인하되는 시점들이 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여신을 연장하기 힘든 기업들도 좀 늘어나고 있어서 뭐 어쨌든 이제 디폴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또 코로나19 그 시기에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 대출 이자나 이제 만기 연장 이런 것들 많이 유예를 해줬었는데 그렇죠. 그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줄줄이 개인 무담보 NPL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개인 무담보 NPL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우리가 이제 캠코라고 부르는 네. 이 기관에서만 매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작년에 금융위가 이거를 조금 민간 투자사들로도 이제 영역을 확대하면서 이 시장에도 좀 많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
한 개 기업들 중에 빚 못 갚아서 그런 쪽에서 부실채권이 많이 나온다는 그렇죠.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한계 기업들이 빚을 못 갚아서 나오는 부실 채권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쪽은 PF 쪽 부실 채권에 대한 기대가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금융당국이 PF 이제 대책을 좀 내놨었잖아요. 그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총선도 앞두고 있고 막 이래서 그리고 계속 매달 위기설이 이제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넘어갔던 이유는 PF 사업장 중에서 좀 부실 우려가 있는 곳들을 만기 연장을 해주고 뭔가 약간 좀 연명하는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일단 총선이 끝났고 네. 이제 옥석가리기를 좀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대책을 내놓은 게 회생 가능한 사업장에만 신규 자금을 투입하고 나머지 이 부실 사업장은 정리 수순에 들어가겠다 이런 이제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NPL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면 저축은행이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부동산 PF 경공매 건수가 한 32건 정도 돼요. 이게 이제 금융감독당국이 4월 1일부터 경공매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는데 그 전때까지는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행하자마자 한 보름 내에 한 32건이 이제 나왔고 그 중에서 3건 정도가 이제 낙찰까지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뭐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PF 대출이 연체가 되면 3개월마다 의무적으로 경공매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이 갖고 있어서 좀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사업장들이 이제 빨리빨리 처분하는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런 게 다 이제 PF, NPL로 좀 나올 수가 있고 정책 당국도 사실 금융기관들한테 이거와 관련해서 충당금을 좀 충분히 쌓으라고 가이드를 계속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아직은 이걸 충격을 흡수할 만큼 충분히 쌓지 않았다고 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충분히 쌓이게 되면 요 자산들을 매각해서 이제 재구조화, 우리가 이제 구조화 금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재구조화하면 이런 거에 투자하는 구조조정 펀드들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런 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금융시장에서 어쨌든 그래서 NPL 이 큰 장이 열릴 거라고 보고 계신 거죠? 그죠. 이제 사실 법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세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지금 태양건설도 버티고 있고, 이제 건설사들 지금 상황 안 좋은 것들도 어쨌든 버티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제 이제 GS건설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책이 있었는데, GS건설은 이제 1군 건설사고, 건설사 중에서 굉장히 큰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 PF로 인한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회사채 수요 측에서 대략 한 1,000억 원 정도를 발행하겠다라고 수요 측을 했는데 300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게 시장 용어로 우리 미매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고 회사채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어제 같은 날에 한화시스템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 측을 했고 현대해상이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 측을 했는데 이 두 기업의 회사채 후순위채에만 1조 원 넘는 자금이 몰렸으니까 회사채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건설사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제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이렇게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요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이제 건설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NPL이 좀 많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고 이런 쪽으로 펀드 만들어서 기회를 잡으면 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걸 구조화를 잘하면 꽤 수익 쏠쏠하겠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투자자들 이제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PF 쪽으로 좀 투자를 하려고 금융권에서는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부동산 PF, NPL 뭐 이런 것들을 사들이는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 북을 설정을 했고요. 뭐 에너지 투자증권이라든가 메리츠증권 이런 데도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PF 사모펀드 이런 거 이제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돈 냄새를 빠르게 맡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조조정 펀드 역사는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IMF라는 큰 위기를 겪은 나라잖아요. 그때 IMF 때 줄줄이 이렇게 기업들을 도산하는 거를 목격했고 경험했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때 외국계 펀드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제 알짜 기업들,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정상화시키고 나서 잘 팔고 큰 수익을 얻어 나간 이제 사례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IMF 이후에 이제 초반까지는 이 이제 성공 사례들이 적을 때는 긴가민가하는 분위기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불시채권 투자하자고 하면 뭐 집행 못 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집행해? 이렇게 안 좋은 지금 법정 관리 들어간 회사에 어떻게 투자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이제 강했는데 외국계 펀드들이 이렇게 투자해서 수익을 얻고 나가는 거를 보고 나서는 구조조정 펀드에 대한 인식이 이제 국내 금융기관에도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LP들, 뭐 연기금, 공제회 이런 데들도 실제로 이제 이런 펀드들에 많이 출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NPL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상화가 가능한 자산을 시장에서 싸게 사서
그걸까 정상 궤도에 올라서면 이제 원금 상환 받고 이제 이자도 받고 기업이 성장한 만큼 이제 차익을 얻는 구조인 건데 실제로 보면 그 대한통운이나 진로 같은 데들이 이제 외환위기 때 법정관리 들어갔었는데 이런 데들 보면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2013년에 CJ그룹이 인수된 이후에 10년 만에 매출 3배 그리고 뭐 영업이 6배 그러니까 완전 정상화가 됐죠. 그리고 진로도 2006년에 하이텍하고 합병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맥주 소주 시장에 이제 1위 공고위 하는 이제 업체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구조조정 펀드 기업만 잘 고르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겠네라는 이제 생각을 경험으로 하고 있는 알게 된 거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구조조정 펀드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뭐 예를 들어 유한코 같은 데는 8개 은행이 출자해서 만든 곳이긴 한데 뭐 유한코를 비롯해서 민간에서도 뭐 NPL 투자하는 업체들을 이제 많이 키우고 있는데 우리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금융 F&I 그리고 뭐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키움 F&I 뭐 이런 데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자금을 좀 확충하고 있습니다. 뭐 유상증자를 하거나 뭐 이제 회사채를 발행해서 NPL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좀 모으고 있거든요. 일단 실탄은 모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LPL 좋은 것들이 나오면 이제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시장에서 운용되는 펀드가 한 7조에서 8조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 약간 이렇게 특수 상황에만 투자하는 스페셜 시츄에이션 펀드도 뭐 많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이벤트가 발생한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펀드들도 굉장히 좀 많이 주목하고 있는 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잡하고 뭔가 난도가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제 표현도 많이 쓰긴 한데 이게 한 개 기업의 이제 채권을 사오는 거잖아요. 이 한 개 기업이 살아날지 아니면 그대로 죽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 산업에서 이 기업, 특히 이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회생을 하려면 어떤 경영 전략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저희 그 뭐 글로벌 대체 투자 컨퍼런스에도 이제 연사로 나왔던 파인 자산운용 이런 데들이 조금 이제 구조조정 펀드로 조금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인데 뭐 여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자동차 부품사를 좀 예를 들었는데 그 전기차로 가는 그 트렌드라는 건 다 이제 누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빨리 올지 모르고 그때 당시 전기차 부품을 만드는 업체가 되게 어려운 상태였는데 파이는 이제 이게 갈 거라는 거를 미리 믿고 예견하고.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 내연기관 부품사들은 거의 지금 어려워진 상태고 그때 투자했던 전기차 부품 업체들은 굉장히 성장을 해서 이제 큰 수익을 냈던 이제 케이스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설업종 이런 데에서 사업 내용 굉장히 좋고 그리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데들 이런 데들 잘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파인 자산운용에서는 좀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게 국내보다 해외로 눈 돌리는 곳도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딱 이제 두 가지인 건데 PF,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NPL,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 관련된 NPL인 건데 사실 법정 권리에 들어간 기업들 중에 NPL 투자로 기업을 정상화시킬 만한 곳이 많지 않다라는 게 이제 시장 관계자들 설명이고 부동산 PF 시장은 이제 그거와 관련된 NPL 시장은 클 것 같긴 하지만 여기는 또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채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이 부동산도 어제도 이제 그 부동산 NPL 관련해서 투자하는 이제 업체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대주단의 구성이 되게 다양하고 이 대주단이 갖고 있는 물량을 전체를 다 이렇게 내놓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20군데다 그러면 이 중에 15군데가 갖고 있는 NPL을 이제 인수를 해왔는데 나중에 나머지 5군데가 뭐 경공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이러면 아예 이제 무산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라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는 사실 사모대출 중에 일부가 이런 구조조정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해외 사모대출 펀드에 조금 이제 눈을 돌리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뭐 그런 쪽에 해외 사모대출 펀드를 운영하는 그런 이제 펀드들을 좀 이제 찾아다니기도 하고 뭐 이러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인데 아주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셔서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아요. 오늘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과 이데이 인사이트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이데일리 TV 단독으로 전해드린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3년 전 군부 쿠데타 이후 내정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미얀마 소식인데요. 현재 진출해 있는 대구은행 자회사 직원 2명이 반군의 총탄에 피살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해당 내용 보도 후에 대구은행 측에서는 저의 기사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서 정정을 요구해 왔는데요. 이 대구은행은 직원들을 살해한 건 무장 개환이라면서 반군 미얀마 PDF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에 보낸 공문엔 두 직원이 피살당한 경위와 함께 총격을 가한 당사자가 미얀마 PDF라고 정확히 명시를 했습니다. 제가 금감원에 직접 물어보니까 이 미얀마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고 하더군요. 이 대구은행이 사고 당시 이를 몰랐더라도 금감원이 이미 전 은행에 공문까지 발송한 사실을 부인한 이유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반군이 출몰하는 위험 지역에 직원을 내몰았단 비난을 피할 요량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 더요. 대구은행은 피살당한 두 직원이 대구은행이 아닌 현지 대부업체 직원인 만큼 대구은행 현지 직원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피살당한 직원들은 대구은행이 미얀마 소매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한 현지 법인 직원입니다. 법인이 다른 만큼 엄격히 따지면 다른 회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근무 중 반군 총탄에 세상을 떠난 두 직원도 본인들이 속한 회사가 대구은행과 관계없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뒤집이랑 간판 아래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을까요?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앵커나우였습니다. 네, 10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큰 탄력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 다가오는 오후장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지켜보시고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